네, 반갑습니다. 고수의 추천 주식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오늘 11월 6일 수요일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런 자리가 넘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것은 아니다. 어디가 넘어가면 좋은 거다? 대신에 어디가 넘어가면 좋은 거다라는 기준은 제가 뭐 매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100. 예, 여기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된다. 여기가 넘어가기 전에는 좀 중립적으로 보자.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고 중립적으로 보면서 좀 올라오면 내려오고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다가 여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날 이렇게 흔들고 나서 시장이 이 다음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확 밀려서 또 안 좋게 끝났어요. 사실은 이날도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끝났고 저항을 확인하는 약간 뭐 좀 기분 나쁜 모양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돌려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날이 언제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니요, 2100포인트요. 예, 코스피 2100포인트. 2200은 여기고 2200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넘어가져야 좋다.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 2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날 방송은 못했고 마감 브리핑 때 채팅방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일주일마다 한번 하지만 마감 브리핑은 제가 매일 하고요. 우리 고추 홈페이지 어플 그리고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갑니다. 요 내용이. 제가 이날이에요. 이날 11월 1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이날은 시장이 제가 견고하다. 생각보다 시장이 더 견고하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탄핵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미국이 탄핵 때문에 빠지면 그거는 사야 된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탄핵이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하원에 이 탄핵 결의안이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정말 하락을 할 운명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하락을 할 자리였고 어떤 시장 메이저 주포, 글로벌 메이저 주포가 메이저가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저런 탄핵안 통과, 하원 통과를 빌미로 얼마든지 시장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시장이 꼼짝도 안 해. 안 빠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 감각적인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 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실 텐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날 우리나라도 저항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내버렸어요. 네. 여기서 밀려야 되는데 그냥 확 다시 말아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계속 위를 트라이 하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되면 큰 흔들기 없이, 흔들기를 기다려봤지만 흔들기 없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반등 장세가 11월 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름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시황관을 살짝 바꿔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한 건데, 어떻게 됐어요? 돌파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게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이렇게 돌파될 거라는 거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돌파될 거라는 거를 여기서 미리 예측해라. 한 2주일 전에 미리 알려달라. 그건 못해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예언이고요. 이거는 대응도 아니고 그냥 뭐 예언하자는 거지. 그런 걸 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흐름을 매일 보면서 감각적으로 좀 예측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예측을 못했어도 이날 이거 흐름 보고 돌파할 거라는 거 예측 못했어도 돌파를 했잖아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파했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가 일단 또 쭉 나오고 있죠. 코스닥도 당연히 좀 따라오긴 하는데 코스닥 쪽은 조금 탄력이 떨어져요. 지수상. 요 이유는 또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난주 점검의 요약은 지수가 지금 저항권에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HLB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HLB 뭐라고 했어요? HLB 봅시다. HLB로 여러분들 뭐 피해보신 분도 없죠? 제가 HLB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좋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안 좋게 얘기했나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HLB에 관한 설명에 무려 10분을 할애하면서 40분 방송 중에 10분을 할애해서 왜 이게 안 좋을 수 있는지, 왜 위험한지, 과거 사례, 과거 다른 종목 사례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위험하다. 뭐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불리하고 빠지면 크게 빠진다 이거. 어차피 먹어도 크게 가더라도 여러분 먹지도 못한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HLB가 여기서부터 무지하게 크게 하락을 했어요. 20% 빠졌어요. 그래서 HLB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뭐라고 했냐, HLB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빠질 수 있다. 지수는 다시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HLB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이 역차별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종목별 매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있죠. 코스피 100 돌파가 안 되면 중립 마인드. 돌파가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공격적 마인드 이렇게 이제 주문했는데 돌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또 이어질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게 2100만 돌파를 했다고 해서 단순히 이 2100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의미를 찾아볼게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심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여러가지 근거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 회색 선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색 선. 회색 선 잘 보이죠? 회색 선이 뭐냐? 241 이평선. 즉 실제 거래일 수 기준으로 1년 선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 주말 빼면은 240일 정도 나와요. 실제적으로 한 230 며칠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1년선이 굉장히 장기 이평선으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해서 이평선이 이제 각도를 위로 세우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따라 올라오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장기적인 이평선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죠, 한마디로. 단기 반등장으로는 안 되고,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 이제 이렇게 242평선 위로 와요. 반대로 주가가 241선 밑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빠지면서 이 선이 하락 각도를 보이면 그거는 하락장이에요. 대세 하락장. 대세 하락장. 그죠? 물론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뭐 박스권 횡보 장세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하락장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횡보장은 그래도 매매를 할만해요.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근데 이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여기를 지켜주다가 결국엔 무너졌어요.
예, 결국에 무너지니까 이제 시장이 폭락장이 본격적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 여파가 굉장히 이제 한번 추세가 잡히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상승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여파가 오래 가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이평선을 그동안 돌파 못하던 이평선을 돌파를 한 거예요. 네, 돌파를 했죠. 잠깐 뭐 하루 이틀 돌파했다가 바로 곧거라지는 이런 거는 이제 페이크, 약간 페이크성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갭으로 뚫어서 2, 3일 더 위로 붙여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된 거지 뭐 이 정도면. 그래서 장기 이평선 돌파가 나와서 최소한 하락장, 대세 하락장이 끝나가는 시그널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예측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끝났다라는 어떤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자리가 횡선, 수평선 기준으로도 돌파 못하고 이런 자리를 뚫었다는 거는 이제 지수가 고점을 높였다는 거예요. 고점 높였어요. 여기도 뚫었어요. 여기도. 여러분, 하락 추세의 정의가 뭐예요? 상승 추세의 정의가 뭡니까? 하락 추세는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야. 그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이게 하락 추세죠. 상승 추세는 그러다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아직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할 만한 뭐 저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눌리다가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려 이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눌려다가 이렇게 가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고점 아직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 확인되는 자리는 아니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시그널 나온 겁니다. 이런 저항을 돌파하면서 고점이 높아졌다. 예,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각도로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이제 사람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돌파한 거야, 다.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 추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추세 보세요, 추세. 이게 추세선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락 추세선이다,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세가 하락 추세를 위로 뚫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락 추세 끝. 하락 추세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은 기술적으로 중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네. 일단 여러분들 그거를 확실히 알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시장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2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맨날 방송 열어서 좋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얘기는 정말 2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했어도 추세가 돌아갔다. 이제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가 이제 회복됐다. 장기 아주 큰 그림상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보자. 수급 볼까요? 그렇지. 제가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그래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2100을 돌파하기 전에 아직은 돌파 못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결국엔 돌파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 전에도 뭐 10월 11월에 10월 9월에 그게 이제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넘어갈 겁니다. 뭐 코스피 200도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그 당시 항상 아쉬워했던 게 뭡니까? 요게 좀 아쉽다. 요게 좀 해결이 되면은 좀 더 시장의 대세 흐름에 대한 확신이 생길 텐데 요 부분이 좀 아쉽다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 나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대세 상승장 간 적은 나는 십몇 년 주식하면서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거기서 큰 장이 오든지 뭐 하는 거지. 외국인이 안 사는데 어떻게 장이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9월 10월만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운데 칸 외국인이 매도하고 가끔 한번 사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도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뭐 지금 간다라는 얘기를 안 했던, 제가 그렇게 크게 안 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조금 외국인이 매도는 줄이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11월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1300억 매수, 700억, 물론 아직 크지는 않아요. 아직 크진 않은데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연속으로. 그리고 이제 어저께 3200억, 오늘은 2300억. 바로 이겁니다. 대세 상승장 앞에 보시면 과거에 보세요. 하루에 2000억, 3000억, 뭐 1000억대 최소 이런 매수를, 뭐 그렇다고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하진 않겠지만 거의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돼. 그래야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외국인은 절대 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여러분들처럼 주식 1억, 2억, 3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십조를 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주식을 외국인이 사면 애초에 주식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는 거죠. 올라가는 중에 막 사야지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10조를 사는데 어떻게 주가가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외국인이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오거든요. 왜 외국인이 올라갈 때 사나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줬어요. 이제 사기 시작하잖아. 이제 추세가 돌파되니까 사기 시작한다. 그래서 차트도 좋아졌고 수급도 좋아졌다.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좀 그래도 기대해보고요. 한번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화이팅 한번, 채팅에 화이팅 한번 써보세요. 우리 이제 한번 그동안 너무 오래 고생했는데 힘 좀 내보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시 시작하죠. 응? 화이팅 한번 써보세요. 아자 화이팅. 네, 이제 여러분 힘내면 돼. 이제 힘내세요. 이게 벌써 2년입니다. 2년. 2018년 1년 내내 빠졌고 2019년도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몰빵? 글쎄, 아직 몰빵까지는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는 돌파됐는데 아직 상승 추세까지는 아니야. 예. 상승 추세냐? 상승 추세까지는 아니죠. 왜?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락 추세가 돌파됐어요. 이렇게. 예. 돌파됐죠? 여기서 바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매집 과정, 이제 흔들기 과정도 나와요. 예, 그거 이제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야? 하락 추세 끝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막 몰빵해서 막 당장에 1억 천금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좋은 원칙을 세워서 잘 매매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화이팅 좋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파됐는데 이게 각도를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못 가고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월달 좀 고생할 수도 있고요. 12월달 조심해야 된다고 누님 말씀드리죠. 12월달은 조금 조심해야 돼. 특히 11월이 좋으면 12월은 거의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 대신 이제 1, 2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그 폭죽을 터뜨리기보다는 이제 12월까지 잘 대응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포커스를 내년 상반기에 맞추세요. 자, 아무튼 그렇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좋아진 거는 맞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고, 조금 이제 뭐랄까 위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탄력이 조금 제한돼요. 왜냐하면 또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다 뚫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시세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하락 추세가 나온 다음에 상승할 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올라오면은 여기는 이제 또 언뜻 보면 되게 흥분할 수 있거든요. 야, 간다 이제. 다 뚫었다 이제 간다. 가 아닙니다. 또 고생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신에 이제 하락장이 안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악재가 나오면. 또 봅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장도 여긴 너무 심했다. 여기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뚫었죠. 이렇게 뚫었죠. 뚫었어, 이렇게 하락세 뚫었어. 그렇다고 다이렉트로 쭉쭉쭉쭉 가는 그런 장은 또 아니에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무슨 과정? 이제 매집 과정, 흔들기 과정. 근데 이때는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네요. 뭐 이 정도면은 근데 생각보다 강한 건 사실은 이 당시에 아마 저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빨리 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이렇게 간 적이 있고요. 뭐 보통 그래요. 보통 하락장이 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뭐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좀 안 맞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잘 가는데 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100% 확률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상은 가능성은 좀 눌리는 시나리오들까지 열어두고 보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눌릴 때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눌린다 안 눌린다 예상하는 거는 이제 예언이고요. 만약에 눌릴 때 요런 자리를 좀 기준 삼아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안 깨지고 이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또 깬다. 뭐 글쎄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당장 높아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12월 돼서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응? 뭐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 깨진다. 다시 내려온다 여기. 그러면 좀 뭐랄까요? 골치 아파요. 그럼 여기도 깨지는 거고, 그죠? 여기도 깨지는 거고 여기도 깨지잖아요. 그때는 다시 안 좋아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100%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국대님 그때 좋아졌다고 했는데 왜 다시 안 좋다고 해요? 안 좋아진 거 어떡해? 시장이 안 좋아진 거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뭘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조금 눌릴 수 있다고 봐요. 눌렸다가 다시 간다거나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궤적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열어두셔야 되는데 뭐 이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종목 선택만 잘하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11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1월 중순, 11월 하순까지 이렇게 잘 되면 12월 달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12월 달이. 제가 이제 지금 11월 6일이죠. 슬슬 이제 12월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자, 또 봅시다. 지긋지긋한데 이거 또 봅시다. 자, 매년 12월 달 흐름만 볼게요. 2010년도부터 이건 코스닥으로 본 건데, 자, 여기 뭐냐, 2010년 12월 흐름, 여기 고생 좀 하죠? 2011년 12월 흐름 고생 좀 한다. 근데 언제부터 좋아지냐 잘 봐요. 고생하다가 언제부터 좋아지냐면 2010년 배당락, 그러니까 1월 직전에, 새해 1월 직전 12월 말부터 좋아져요. 여기도 2011년도 고생하다가 뭐 그렇게 크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2012년 1월 직전 12월 말 근처에 좋아집니다. 2012년도도 12월이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다가 연초 직전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도 12월 달이 안 좋다가, 이때는 엄청 안 좋았네. 아주 그냥 2012년 내내 안 좋다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연말 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서 연초에 좋아지더라. 2014년도 12월도 조금 좋아질 것처럼 하다 더 결국 안 좋았어요. 고생 시키다가 연말 1월 직전에 와서 좋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2015년도도 12월 달에 고생 하다가 그래도 이때는 조금 미리 반등을 하긴 했어요. 12월 중순에 좀 미리 반등해서 또 약간 눌리다가 2016년 초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이때는 조금 이제 2016년도 특이한 게 2017년 직전이 아니라 미리 살아났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는 그 앞에 안 나오는데 10월 11월 달에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미리. 예? 10월 특히 11월 달에 고생을 미리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도 더 빠지진 않고 12월 달에 빠지다가 미리 반등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미리 반등하고 살짝 쉬다가 그래도 이제 본격 어떤 또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점은 2017년 1월 직전 12월 말에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자, 2017년도 이때는 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 앞에 코스닥이 여기서 쭉 올라오던 시기예요. 쭉 상승하다가 12월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월 되니까 쉬어버려. 이렇게 쉬어. 안 가요. 12월 달은. 그러다가 언제 가요? 2018년 1월 직전에 12월 말부터 다시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3번. 되게 신기하다. 3번. 다 알죠? 이거 보고도 뭔 소린지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작년도 봐야지. 작년도 2017년도까지 봤으니까 작년도 볼게요. 작년에도 12월이 안 좋았네요. 작년에도 12월이 안 좋았어. 그리고 연말부터 근데 이때는 조금 연말에도 좋아지려다 한 번 더 빠졌네요. 아무튼 1월달 초에까지 한 번 더 뺐지만 그래도 1월, 2월은 좋았네. 야, 이거 어떻게 매년 이럽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12월마다 안 좋은 건가?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12월 달 되면은 대주주, 그러니까 돈이 주식을 특정 금액 이상 또는 특정 지분 퍼센테이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연말에 대주주가 됩니다. 최대주주 말고 최대주주는 한 명인데 대주주는 여럿이에요. 그죠? 대주주는 여러분들도 될 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뭐 5억 갖고 있다. 대주주야, 그러면. 그 회사의 대주주예요. 그게 연말 결산 기준으로 등재가 돼요. 기록이 돼. 그리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주식을 매도할 때 대주주한테는 특별하게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세금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종합금융과세까지 붙어. 아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잖아. 아주 세금 지긋지긋 하잖아요. 우리나라 세율이 높아가지고 특히 이제 뭐 소득세니 뭐 상속세니 아주 세금 너무 높거든요. 여기도 또 세금을 물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에 주식을 파는 거예요. 12월 되면은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5억을 갖고 있는데 3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을 다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만큼 팔면 되잖아요. 한 2억 1천 팔어. 2억 1천만 원어치 팔면 대주주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주식 팔아도 세금을 안 내잖아. 얼마나 좋아. 팔아. 그 다음에 연말 결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면 되잖아.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변수 11월 달까지 너무 장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11월까지 장이 폭락해. 하필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대고 세금 내년에 세금 조금 덜 내려고 주식을 갖다 팔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세금을 아주 극혐하는 사람이라면 뭐 무조건 팔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대고는 안 파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오히려 안 팔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12월 달에 장이 미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봐요. 예, 근데 또 12월 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말 직전에 와서는 또 여기서 파는 사람 나오죠. 여기서 좀 팔어, 그래도. 또 올랐네? 아, 여기서 좀 팔아야겠다. 대주주는 하기 싫어.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배당 낙대. 예, 이런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아까 11월이 좋으면 12월은 거의 무조건 안 좋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대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대주주야. 주식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면. 특히나 11월 달이 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더 올랐다. 나 같으면 팔 것 같은데. 응? 뭐 내가 팔고 나서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이 로켓이에요? 이렇게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11월이 장세는 좀 좋을 수 있다고 봐도 반작용으로 12월 달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야,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뭡니까? 12월이 무서워. 12월 무서워서 막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12월 안 좋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기회잖아, 기회. 그게 결국 기회입니다. 내년 상반기를 겨냥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때 또 기회를 잘 살리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팁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대주주 관련 세금 이런 매도는 물론 모든 종목에 다 해당은 되지만 어떤 부류마다 영향이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 대주주들이 세금 때문에 파는 그 매도 때문에 주가가 막 빠질까요? 크게?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삼성전자는 그 세금 무서워할 사람들이 매매하는 세금 무서워서 사고 파는 그런 이 부류들이 주포가 아닙니다. 외국계 기관 자금들은 그런 걸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영향이 예를 들어 작다고 하면은 좀 중소형주 있죠. 특히 이제 코스닥, 또 중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개미들 큰손 개미나 뭐 약간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시세를 컨트롤하고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12월달 영향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해도요, 요렇게 이제 12월에 안 좋을 거고 1월 좋을 거라고 해도 1월 되면은 주가가 다 올라갈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보고 야, 그럼 내가 12월 말에 주식 사면 1월 달에 대박 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냥 아무 종목이나 봅시다. HLB 같은 것도 1월 달에 안 가죠? 만약에 작년 12월 달에 잔뜩 벼르고 HLB 샀다. 1월 달에 남들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샀으면 좀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종목마다 다르다. 또 뭘 볼까요? 아무 종목이나 봅시다. 뭐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는 좀 1월달에 좋았네. 또 뭘 볼까요?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좋았네요. 근데 이게 뭐 매년 그런 건 아니고 또 뭘 볼까요?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도 1월달에 좋았네요. 또 뭘 볼까요? 힐라코리아? 야, 이런 거 봐. 이런 거는 또 안 좋았네. 이런 거는 1월달이 아주 안 좋았어요. 2월 초까지 안 좋았어. 만약에 내가 연말에 이 종목을 샀다면, 여기 연말이거든요. 1월달, 2월달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시황과는 참고를 하되
종목을 또 잘 골라야 된다. 예,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뭐 그쵸. FNF도 올 초에는 뭐 2월 달엔 대박이 났는데 1월 달에는 조금 소외받을 만 했네요. 그죠? 셀트리온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이 내년 1월 달에 좋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걸 뭐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들고 저도 계속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11월 6일인데 뭐 셀트리온이 1월 달에 어떨지는 그건 이제 또 그때 가봐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은 철저하게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지수 흐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큰 문제는. 제가 지금 지수 어떻게 봤냐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좋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좋을 거라고 대략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그럼 셀트리온도 이런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올라왔냐, 한 3개월 올라왔죠. 예, 3개월 올라왔죠.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4개월도 갈 수 있고 5개월도 갈 수 있고 6개월도 갈 수 있고 7개월도 뭐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 반등이 그렇게 막 엄청 강하게 오래 이어지는 거는 또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슬슬 이제 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고민해야지. 예? 이런 정고점 자리 왔으면 회복됐잖아요.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될 자리지, 여기서 막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아시겠죠? 주가가 이제 만약에 완전히 상승 추세를 딱 탔으면 그때는 뭐 쭉쭉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아직 하락 추세잖아. 하락 추세. 아직 하락이니까. 그렇게 큰 탄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딱 40분 방송. 좀 잠깐 정리할까요? 요거. 자, 코스피 지수 장기 추세 하락 돌파. 오늘 관점에서의 요약본입니다. 돌파됐다.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랑 대형주, ABL 바이오, 또 뭐 있어요. 요즘에 앞서 제약바이오 잘 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쪽 대형주들이 좀 많이 끌고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가 가면 조금 지루해요. 그건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가 가면 지루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부동산으로 설명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제가 서울 부동산을 꼭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뉴스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해 10%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 부동산이 2019년 10% 상승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이런 뉴스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가 혼자서 막 50% 급등한 거예요. 에? 그 아파트가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20억짜리가 3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지루한 상황입니까? 딱 봐도 지루한 거잖아요. 예. 그 제일 비싼 게 50% 올랐는데 전체가 10% 올랐다면 그 나머지는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무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거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혼자서 오늘 예를 들어 1% 오르고 나머지 삼성전자가 4% 오르고 나머지 전 종목이 1% 빠져도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보합이야, 보합. 0%에서 멈춰요. 나머지 800 몇십 개 종목이 다 빠져도 1%씩. 그 정도의 위력입니다. 4분의 1이니까. 근데 4분의 1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지수는 올라갔겠지. 근데 지수가 올라간 만큼의 어떤
뭐 전체적인 체감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현상이 코스피에도 있었지만 HLB에도 있었다. 이 HLB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물론 삼성전자처럼 막 4분의 1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가 적당히 오른 게 아니라 막 10배씩 오르니까, 이렇게 10배씩 오르고 뭐 하니까 코스닥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쵸. 아까 우리 BLT님 말씀하신 메지온 이런 종목도 얘가 시가총액이 2조 원입니다. 무려 작지 않아요. 시가총액 얘가 그 10위권에 있는 거야. 10위권에.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예상해서 주가 상승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막 겁을 많이 주는 막 급등락도 하면서 당장의 실적이 없는, 실적도 없고 뭐 매출도 없는 신약 회사인데 신약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한두 개입니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메지온이 잘 가는 이유는 뭔가 이 종목에 강점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 딱 그거를 캐치해서 메지온이 대박입니다 해서 딱 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이런 종목만 가니까 HLB랑 이 두 개를 못했다면 뭐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안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썼는데 그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장이 좋아지잖아요. 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이런 현상이 그래도 완화됩니다. 완화되고 그래도 안 갔던 애들, 좀 소외됐던 애들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반전 흐름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화학주, 건설주, 증권주, 철강주 정말 안 좋았던 애들,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볼 필요도 없었던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올라왔죠. 네? 아직도 올라오지도 않았네. 예를 들어 하나케미칼 같은 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 SK, SK 케미칼, 이런 애들이 그래도 조금씩 하나둘씩, 이거 보세요. SK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야,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2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야, 반토막 더 났어요. 128,000원에서 4만원 깼어.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슬슬 하나둘씩 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급하면 안 되는 게,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일 이런 종목이 전 종목에서 다 나와버리면 그날 지수가 막 5%, 10% 급등해버리지. 예?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면 그날 지수가 5%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오늘은 얘, 내일은 얘, 그 다음날은 얘,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분석을 해도 그거를 그날 오늘은 얘가 갈고 내일은 얘가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응? 어떻게 알아 그걸 다. 그걸 맞추려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 와도 주식이 너무 어려워. 사람이 미쳐. 스트레스 받고 막 맨날 손절매 하다가 막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느긋하게 봐야 돼요.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내 차례도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좀 쉬었으면 이제 얘도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겠나, 안 왔나 하면서 또 차례를 기다려보는 요런 좀 느긋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주들 순환매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SK 케미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난 안 가지? 응?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갔잖아 결국엔. 물론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보라고 해서 흐름이 안 좋아지고 막 깨지고 손절가를 깨는데 느긋하게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좋아지는 건 팔아야 됩니다. 안 좋아지는 건 팔고, 안 좋지 않은데도 단순히 지루해서 조급해서 막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HLB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HLB 초과열권에 왔던 HLB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급락을 했다. 급락했어요. 같이 움직이는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고, 그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왜?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니까. 오늘 HLB가 10%씩 이상 빠졌잖아요. 이런 종목이 15% 빠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HLB 이거 봐. 시간에 또 빠져. 오늘 장중에 14% 빠지고 지금 시간에서 또 2.5% 빠져요. 내일 또 개파락이야 이거. 예. 그 지금 보유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전저점 여기선 지켜지겠지 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어. 안 지켜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거 있는데 지수는 좀 빠지지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 빠졌어요. 코스닥 지수는 보시면 빠졌다. 오늘 마이너스 0.3%죠. 많이 안 빠졌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나빴나요? 지수가 빠졌는데 오늘 장 너무 안 좋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 오늘 VIP에서는 수익도 많이 난 종목이 있고요. 또 중타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 구성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계좌 올랐어요. 예. 오늘도 토탈 종목이 올랐습니다. 예.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서 코스닥은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집중 잘하면 된다 그 얘기고. 아무튼 지금 시장은 이제 앞으로 12월 달을 조금 조심하는 거를 좀 제외하면 그 전보다는 한 단계 더 공격적으로 또 한 단계 더 긍정적 마인드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막 연속 상승하면 조금 눌리겠죠 당연히. 계속 안 가니까. 지금처럼 연속 상승했잖아요 코스피가 한 3-4일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5일 6일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루 이틀 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눌릴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항상 대응하시면 오늘 왜 안 가지? 그러면 그거 답이 없어요. 이미 올랐는데 내일 빠진다고 해서 왜 시장이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주식 못해요. 그렇게 하면 빠질 수도 있구나. 오늘 좀 눌리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종목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얘기 자꾸 왜 하냐면 초보자들은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맨날 올라야 되고 내 종목 안 가면 힘들고 막 당장 힘들고 막 너무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주식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맨날 사자마자 급등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열어두시고요. 자잘한 당분간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자잘한 지수 변동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 아무리 시장이 좋아져도 여러분들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HLB 같은 거 여기서 불나방처럼 따라 붙으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가격대에 매수하느냐. 결국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임이 됐고, 시장 때문에 무서워서 막 조심하고 이런 거는 당장은 아니고 12월 달에만 좀 조심해 두자.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11월 뿐만 아니라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그림도 대략 그려드렸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나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종목 상담 그거는 안 할게요. 오늘은 조금 쉬고 여기서 그냥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